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우리는 뉴스에서 김여정의 방문 소식을 봤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몰랐습니다. 그때 그녀가 한국 국정원 간부와 나눈 짧은 대화는 단순한 외교적 인사가 아니었죠.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공개 석상에 등장하면서 김여정의 입지는 급격히 흔들렸고 그녀는 10살 아들과 7살 딸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 당 중앙위원회 1호 청사의 제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어요.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톡톡 건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안은 늘 묵직한 정적에 잠겨 있었죠. 저는 익숙하게 제 책상에 놓인 서류 더미를 하나씩 넘기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보좌관 동무가 가져다주는 문서들은 하나같이 인민경제 발전이나 사상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죠.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저는 펜을 쥔 손으로 미간을 짚었어요.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으니까요. 보좌관 동무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늘 그랬듯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와 제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철을 내려놓았죠. 얇은 서류철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보좌관 동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다시 문 쪽으로 물러섰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여 보였을 뿐 별다른 말을 건네지 않았죠. 그는 제 표정을 살피는 듯 했지만 이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제가 새로 받은 서류철을 펼치자 탁한 잉크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이것은 다음 달 주요 행사 참여자 명단이었죠. 저는 늘 하던 대로 제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았어요. 김여정이라는 제 이름 석자를 찾아 시선을 내리는데 낯선 표시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이름 옆에 작게 찍힌 별표였죠. 처음 보는 표시에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보통 이런 서류에는 참석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는데 이 별표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별표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하단을 훑었어요. 작은 글씨로 별표는 불참 가능성을 의미함이라고 적혀 있었죠. 불참 가능성이라니요. 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선전선동부 부부장인데 제가 주요 행사에서 불참 가능성이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죠. 그 작은 별표 하나가 심장을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렴풋이 며칠 전 오빠 동지가 딸 주애를 데리고 공개 석상에 나타났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위치가 확고하다고 믿었지만 오빠 동지의 딸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작은 소녀의 등장이 저의 존재를 점차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다는 섬뜩한 신호로 다가왔죠. 제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시내의 불빛들이 한순간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 도시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흔들리는 것 같았죠. 이 작은 별표 하나가 제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어요. 최고 권력층의 일원으로서 제 입지는 철옹성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 성벽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목덜미에 차가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저는 천천히 서류를 덮었어요.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무게로 다가왔죠. 갑자기 사무실의 묵직한 정적이 저를 옥죄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평양이 춥습니다. 평양이 춥습니다. 평양의 위기가 닥쳤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숙청이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고. 호위 사령부 장교의 낮은 속삭임이 제 귓가에 차갑게 박혔어요. 등줄기로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소름이 돋았고 저는 숨을 들이켰지만 회의장 안의 공기마저
뼛속까지 시리게 느껴졌죠. 제 눈은 저도 모르게 오빠를 향했어요. 오빠는 연단에 서서 싸늘한 눈빛으로 회의장을 훑고 있었죠. 그의 시선이 마치 제게 똑바로 향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회의실을 가득 채우며 쩌렁쩌렁 울렸어요. 당의 노선에 불순종하거나 개인의 안녕을 꾀하는 자들은, 오빠는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제 손등을 보았어요. 핏줄이 붉어질 만큼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더라고요. 뻣뻣한 의자 등받이가 제 등을 압박하는 감각조차 무뎌졌어요. 제 주변에 앉은 당 간부들의 시선이 저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누구 하나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경계심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긁어대는 것 같았죠. 장성택이는 당의 통일 단결을 해치고 반당적 종파 행위를 일삼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았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장성택 아재의 비극적인 최후가 머릿속을 스쳤죠. 그 다음엔 현영철이 반역죄로 총살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오빠는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어요. 회의장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간부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게서 멀어지려는 간절한 몸부림이 보였죠. 낡은 건물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순간 역하게 느껴졌어요. 제 심장은 마치 전쟁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렸어요. 오빠의 그 모든 경고가 마치 저를 겨냥한 화살처럼 느껴졌죠. 숙청, 그 단어는 언제나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철옹성 같은 권력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저에게는 먼 이야기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10살 아들과 7살 딸,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회의장 천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유난히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앞날처럼 말이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만의 결심을 굳혀야 했죠. 살아남아야 했어요. 반드시요. 제 목은 바짝 마르고 혀끝은 모래알처럼 거칠었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오빠의 목소리가 여전히 회의장을 지배했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오직 생존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어요. 아이들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곤히 잠든 10살 아들과 7살 딸의 작은 몸을 가만히 내려다봤죠.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머리맡에 놓인 작은 인형들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를 지켜보는 듯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제 숨소리마저 죄처럼 느껴지는 고요함 속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장성택, 숙청 당시의 참혹함을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저만 사라지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졌거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권력 다툼 속에서 피는 늘 무고한 이들에게서 흘렀으니까요. 제 심장이 차디찬 바닥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볼에 손가락을 대보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격렬한 분노와 절망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 남아있던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아이들을 위한 생존 본능만 남은 느낌이었죠. 그때 문득 잊고 지냈던 한 남자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길이 필요하면 우리 쪽을 찾으세요, 여정 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갔을 때였죠. 짧게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지만 한국 국정원 간부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했어요. 그때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구원처럼 울려 퍼지는 거예요.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오빠의 눈을 속이고 이 체제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아이들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다시 한번 보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조용히 벗어나 오래된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낡은 탁상 시계의 초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마치 제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죠.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고 그 빛은 제 불안한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소에 쓰던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떠올렸어요. 오빠의 보좌관들도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통로였죠.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메시지 내용은 오직 그 국정원 간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화된 약속의 문장이었어요. 바람이 붑니다. 남쪽으로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의미였죠. 전송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작은 확인창이 떴고 저는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다시 내쉬었어요. 삑 하는 작은 전자음과 함께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알림이 떴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제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이젠 정말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하지만 간절한 희망이 제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그 희망은 곧바로 더 큰 공포에 짓눌렸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감시와 추적, 그리고 발각될 경우의 끔찍한 결말이 제 눈앞을 아른거렸으니까요. 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잠든 아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불확실했죠. 남편이 저에게 수령님의 뜻을 헤아려 처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제 등줄기에는 차가운 물줄기가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 속에는 저를 향한 걱정보다는 오빠의 지시를 전달하는 차가운 의무감이 담겨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차마 그에게는 제 속내를 드러낼 수 없었고요. 저는 침실 문을 잠그고 책상에 앉아 며칠 밤낮으로 머리를 싸맸어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제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는 국제경제포럼이었죠. 해외 사절단 명단에 제 이름은 물론 아이들의 이름까지 올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아이들이 저와 같은 운명을 겪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보좌관을 불러 아이들의 교육적 견문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해외 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찾아오라고 지시했어요. 보좌관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죠. 가장 큰 난관은 비행기였어요. 특별기를 운항할 조종사를 포섭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제가 떠올린 사람은 리명철 기장이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저희 집안의 전용기를 조종해왔고 그의 가족이 숙청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에게는 저에게 빚진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빚이 목숨을 건 탈북에 동참할 만큼 큰 것일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죠. 저는 며칠 뒤 평양국제공항의 한적한 경납고에서 그를 따로 만났어요.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우리 둘만의 비밀을 나누기에 완벽한 장소처럼 느껴졌죠. 리 기장은 저를 보자마자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리 기장 동무 앉으시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주저하며 의자에 앉았죠. 제가 동무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것이요. 어쩌면 동무의 목숨이 달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리 기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말씀하시지요, 동무.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저는 이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그리고 동무가 저희를 데려다줄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주었으면 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경납고 안에는 비행기 엔진의 희미한 쇳내와 함께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죠. 리 기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희미한 반항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진심을 전했어요. 동무의 가족을 제가 구했듯이 이번에는 동무가 제 가족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동무의 가족도 안전하게 데려갈 것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동무. 제가 돕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죠. 그렇게 리 기장을 포섭한 뒤 저는 국제경제포럼 참석을 공식화하는 서류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의 교육적 견문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워 오빠에게 직접 보고했죠. 오빠는 제게 내가 국제사회에 얼굴을 비추는 건 나쁘지 않다고 말하며 의외로 쉽게 허락했어요. 어쩌면 그는 제가 해외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제가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믿는 것 같았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의 오만함이 제게 탈출의 기회를 줄 줄이야.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측과의 소통이었어요. 평창 올림픽 때 만났던 한국 국정원 간부에게 공식 서신을 통해 포럼 참석 일정을 알렸어요. 서신 마지막에는 제가 평소 잘 쓰지 않던 문구를 은밀히 추가했죠. 이번 여정에서는 잠시 북쪽 하늘을 벗어나 남쪽 바람을 쐴 생각입니다. 이 암호는 비행 경로 변경을 암시하는 저만의 신호였어요. 제 손끝에서 펜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마지막 글자를 완성했을 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이제 더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건넌 것이었죠. 어둠이 짙게 깔린 오빠의 비서실 문고리를 잡았을 때 제 손이 그렇게 차가웠던 적은 없었어요. 심장이 발밑까지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보좌관 동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들어왔지만 혹시라도 인기척이 들릴까봐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어요. 사무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희미한 달빛만이 비쳐 들어왔죠. 책상 위에는 오빠의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제가 찾던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부팅되는 동안 제 눈은 계속 문 쪽을 향했죠. 혹시라도 누가 들어올까봐 발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간신히 오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망에 접속했어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었지만 오빠의 비서실에서 일하며 어깨너머로 익힌 몇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제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최고 기밀이라고 분류된 폴더들이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핵무기 개발 계획, 미사일 시험 발사 보고서,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정치범 수용소 명단까지 북한의 모든 어두운 비밀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작은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포트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어요. 이 작은 막대기 하나에 제 가족의 운명, 아니 어쩌면 북한의 미래까지도 달려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저릿했죠. 파일들을 선택하고 복사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복사 중이라는 글자가 뜨고 초록색 진행바가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죠. 사무실의 낡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저는 그 냄새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것 같아 더욱 긴장했어요. 한 줄 한 줄 파일들이 USB 안으로 빨려 들어갈 때마다 제 몸의 긴장도 점점 더 고조되었어요.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죠. 모든 파일 복사가 끝나고 USB를 뽑았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굳은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컴퓨터를 끄고 모든 흔적을 지운 뒤 저는 조용히 비서실을 빠져나왔어요.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은 뜨거운 불덩이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 침실로 향했어요.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젠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아냈어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무너질 순 없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아이들 방으로 가서 10살 된 아들과 7살 된 딸을 깨웠어요. 아들은 눈을 비비며 엄마 왜 벌써 아침이에요? 하고 물었죠. 딸은 제 품에 안겨 칭얼거렸고요.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이제 새로운 곳으로 여행 갈 거야. 아주 먼 곳으로 떠나는 거란다라고 속삭였어요.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옷가지와 작은 인형 하나씩만 챙기게 했어요. 혹시라도 짐이 많으면 의심받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아이들의 작은 가방에 제 옷을 몇 벌 더 넣고 그 안에 기밀이 담긴 USB를 깊숙이 숨겼어요. 아이들의 순진한 눈빛을 보며 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을 나섰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이 집과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미리 준비해둔 차량에 아이들을 태우고 저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죠.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순안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눈길을 줄 수 없었죠. 오직 공항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도로 위에는 차 한 대 없이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는 생각에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비행기가 거친 소리를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자 제 심장은 쿵쿵 가슴을 때렸어요. 기체가 위로 솟구치면서 몸이 의자 등받이에 깊이 파묻히는 느낌이었죠. 옆자리에 앉은 아들과 딸의 손을 꽉 잡았는데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감히 이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짓을 벌이는 걸까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숨을 고르자마자 저는 아이들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속삭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비행기 뒤편에는 다른 경호원들이 앉아 있었지만 이륙 직후라 다들 긴장을 늦추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 조종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복도에 스며든 엔진 소리가 귀청을 찢는 것 같았어요. 제 발소리는 그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을 거예요. 조종실 문 앞에 서자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망설일 틈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리명철 기장과 부기장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저는 곧장 리 기장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어요.